미시마 유키오의 우국. 다케야마 주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신랑 신부의 얼굴을 기념사진에서 보았을 뿐인 사람들도 이 두 미남 미녀의 모습에 새삼 감탄하였다. 군복 차림의 중인은 군검을 왼손에 짚고 오른손에는 군모를 벗어들고 당당하게 신부를 감싸고 서 있었다. 참으로 늠름한 생김으로 짙은 눈썹도 크게 뜬 눈동자도 청년의 정갈함과 떳떳함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새하얀 예복을 차려입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에도 비할 데가 없었다. 우아한 눈썹 아래 동그란 눈에도 오똑한 콧날에도 도톰한 입술에도 요염함과 고상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살포시 예복 소매에서 고개를 내밀고 부채를 쥐고 있는 손마디 끝은 섬세하면서 가지런히 놓인 것이 흡사 밭꽃의 고우리 같았다. 두 사람의 자결 후 사람들은 자주 이 사진을 꺼내어 보고는 어째서 이렇듯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남녀의 결합에 불길한 살이 끼어들었냐고 탄식하였다. 사건 후 이 사진을 보니 기분 탓인지 금박 병풍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는 두 사람 다 맑은 눈동자로 바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MC 식강. NPD 거부광. 메인 아이비 유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책방지축 1주년이 됐어요. 그렇네요. 우리 메인 PD님께 박수 한번 치워봅시다. 3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무슨 달인가요? 유신학원 입대가 있는 날인가? 이제는 보내야 되는구나. 누구이 나네요. 3일절이 있는 만큼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3월은 국제환경보호의 달이에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런 것처럼 국제환경보호의 달인데 저희가 달마다 어떤 작품을 다룰까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국제환경보호의 달 그러면 이제 환경보호와 관련된 작품이나 나라 이런 게 될 텐데 여러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회의를 거친 결과 일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일본이냐? 사실 일본은 환경보호랑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거든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태풍이 오니까 원전사고 폐기물이 바람에 날아갈 거라면서 좋아하고 돌고래 떼를 잔인하게 학살하는 폐축제를 벌이는 그런 이웃나라 일본. 정말 지구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3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 발언이 세요. 네, 발언 세요. 예. 이번 달은 일본 특집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 특집으로 정해놓고 대본을 준비해놨는데 벌써 3월이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억지로 좀 이유를 붙여봤습니다. 먼저 작가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다룰 작가는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죠? 유명하죠. 네, 신경숙 작가가 피절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인데요. 사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작가예요. 유력한 노벨상 후보이기도 했고 죽음이 센세이션 하기도 했고요. 그 죽음이 참 유명한데
자위대의 쿠데타를 주장하다가 비유설사자 멋지게 할복을 하고 그 피로 유서를 쓰려고 했으나 배를 가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응. 아프다고 맞아요. 너무 아파서 그걸 못 적겠다 했는데 그 모습까지 조롱을 당했죠. 네. 원래 할복이라는 게 배를 가르면 그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목을 잘라주잖아요. 근데 목을 치기로 했던 친구가 긴장했는지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칼을 뺏어가지고 대신 목을 쳤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김지아 시인은 이런 시를 쓰기도 했어요. 시를 좋아하는 우리 PD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나요? 알겠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아주까리 카미카제.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일본어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본어로 읽습니다. 미시마 유키오 군에게. 별것 아니여. 조선놈 피 먹고. 피는 국화꽃이여. 빼앗아간 세 그릇 녹여버린 일본도란 말이여. 뭐가 대단해. 너 몰랐더냐. 비장 처절하고 암 처절하고 말고 처절 비장하고 처절한 카미카제도 별것 아니여. 조선놈 아주까리 미친듯이 퍼먹고 미쳐버린 바람이지. 미쳐버린 네 죽음은 식민지에 줄이고 병들어 묶인 채 외치면서 불타는 식민지의 죽음들 위에 내리는 비여. 역사의 죽음 부르는 옛 군가여 별것 아니여. 벌거벗은 여군이 벌거벗은 갈보들 틈에 욱득 서 제멋대로 불러대는 미친 군가여.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박경리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얄팍한 로맨티시즘이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일본적 미학의 얄팍함의 표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박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막내부터. 네. 참 잘 쓰는데 뭔가 그 미학관이라는 게 좀 잘못 뻗어져 나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극우 성향이라는 게 어떤 그의 미학관과도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면모에서 보면은 좀 작품 자체도 탄미주의적인 걸 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이 굉장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얄팍한 단미주의가 한계에 도달해서 죽음으로 갔다? 저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특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우국을 보면은 뭘 노리는지 빤히 보이는 작품이에요. 사실은요. 궁극주를 미화하고 사람들이 여기로 이끌려고 이제 선동하는 작품인 거죠. 근데 그걸 알고서 들어가는데도 이 작품은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대단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빤히 보이는 대로 이제 그 흐름이나 그 미학에 이끌려가는 제 자신을 볼 때,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좀 특히 죽음 쪽에서 보면은 좀 조롱당할 만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같은 일본 군인이 이 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럴 거면 적의 목이나 한번 더 치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 이제 비난받아만 한 건데, 그래서 그 지적은 마땅하다고 봐요. 그 박경리 선생이 얘기했던 거.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이 미쳐서 좀 맛이 가서 탐미주의에 이렇게 이상하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글도 그거에 너무 철저하게 입각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떤 수준을 넘어서 쓴 글을 받아요. 그래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미시마 유키오는 저에게 참 뭐랄까 참 재수없고 그냥 별로 잘 못 썼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이렇게 잘못 가버린 사람이 너무 잘 써버리니까 좀 미운데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작가의 할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를 할복으로 정했습니다. 네. 원래는 탐밀주의로 정할까도 생각을 해봤고 궁극주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작가의 삶에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은 할복이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할복, 정확히 어떨 때 할복을 하는지 아시나요? 명예로운 죽음이 필요할 때 보통 할복을 하죠. 동의하는 바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쵸, 명예. 네. 명예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그걸 알기 전에 일본의 미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본의 미학은 유독 죽음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했듯 박경리 작가는 이런 특징을 얄팍한 미학 추구의 한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동아시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중일 세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문화적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네. 신화를 예로 들어보면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우주의 만물이 탄생하고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추구하는 멋은 좀 스케일이 큰 대인의 풍모, 호탕함 이런 걸 좀 강조하잖아요. 문화 대혁명 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일본의 신화는 간단하게 배신과 죽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남매인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혼인해서 일본을 낳고 그 외에도 많은 신을 낳다가 이자나미가 불에 타 죽죠. 불의 신을 낳다가. 네. 그래서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살리려고 저승에 가요. 근데 절대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자나미를 보면 안 된다 라는 금기가 있었는데 신화에서 금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죠. 그쵸.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해요. 딱 그녀를 보니까 이자나미가 썩은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가고 이자나미가 쫓아오니까 그 동굴을 거대한 돌로 막아요. 못 나오게. 그래서 이자나미가 그 배신에 분노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씩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 저주를 내요. 그랬더니 이자나기가 그럼 나는 하루에 1500명씩 낳겠다 라고 웅수를 하는데 이처럼 이자나미는 창조의 신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은 죽음을 아름답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있죠. 할복, 가미가제 이런 것들 그런 문화가 궁극주의를 거치면서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고서 할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주인공 타케야마 신지 중이는 레이코와 혼인합니다. 신혼을 만끽하며 세월을 보내던 중 이이륙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청년 장교 중에는 주인공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걸기하면서 주인공은 제외한 것입니다. 신혼이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관역에 실패한 동료들을 주인공이 사살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천황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주인공은 결국 할복을 결심합니다. 아내 레이코는 그런 남편의 결심을 알아차리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뜨거운 관계를 가집니다. 주인공은 할복하고 레이코는 남편을 따라 자살합니다. 자, 주인공이 할복하는 마지막 장면,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과 좀 닮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독특해요. 주군이 있고 그 아래 가신들이 있어요. 주군이 죽으면 가신은 자동으로 이긴 상대방에게 복속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선조가 궁을 비우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선조가 도망갔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장수들이 다 항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이 7년이 간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할복이 충성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진 장수들이 난 도저히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니면 이 전쟁은 못 이기겠다 했을 때 충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결하거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할복이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이 황제의 칙명이 내려지기 전에 할복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데요. 황제가 명령을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복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지만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할복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우국의 주인공. 네.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맞아요. 그죠? 네. 내가 친하게 여기던 동료들이 나를 빼고 쿠데타를 열고 실패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엄청 곤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나는 도망치던가 아예 이게 잠적을 해버린다던가 진짜 나라면은 아마 사직을 하겠죠. 말하자면 그게 나한테 나는 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식으로 해결했지. 내가 할복한다는 생각 자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유신아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주인공이라면 군인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곧 되잖아. 네. 직업 군인은 안 하겠죠. 이제 장교 출신으로. 하지만 주인공의 입장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네. 그러면 저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도망을 갈 것 같아요. 좀 죽음이 그 후에 있는 뜻을 평가를 하든 말든 저는 좀 죽음 자체는 어떤 명예로운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을 갈 것 같아요. 아무도 황제를 먼저 친다는 생각을 안 하네요. 오, 대담하네. 그럼 죽잖아요. 맞아. 그리고 황제한테 충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주인공이. 그쵸. 근데 친구랑 황제 선택해야 된다면? 이거는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2.16 사태는 황제한테 그 빼앗긴 권력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 군부 정권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이렇게 권한이 계속 군부로 넘어오는 와중에 통솔권이 군부로 넘어오니까 황제한테 그걸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발생한 쿠데타라서 사실은 군부를 쏴주게 되죠. 근데 군부를 써주면 실패했어요. 그쵸? 그쵸. 황제의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데 황제를 쏴죽인다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황제는 그 다음 황제가 있잖아요. 핀에 이어지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데? 맞아요. 그 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한 지금 있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와, 이거 엄청. 이거는 꼭두각시 황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면. 그러니까. 친구를 살리려면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 살리면 어쩔 수 없이 상사를 죽여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을 진짜로 안 해본 것 같네. 저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충과 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충과 효보다 의리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의리의 남자? 아니죠. 저는 이 변태 같은 일본인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한 거지. 뭔가 오히려 이런 의 쪽은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뭔가 한번 예전에 이원복 교수가 먼 나라에 나왔을 때 동아시아의 세 나라를 분류할 때 한 글자로 이제 요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하나.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효. 그리고 일본은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분수. 화 아니었나요? 화? 네, 화합하다. 화합하다 할 때 화? 네. 그 일본의 정신이 와잖아요. 와. 아. 그 화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와가 되거든요. 화였구나. 이제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같은 내용이었어. 네, 이지메에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모가지를 꺾어서 끌어내리는 이지메의 나라.
욕 많이 한다고. 이 선후배 문화가 사실 일본에서 시작됐잖아요. 조선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친구여서 방에서 끙끙 앓으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고민한 내용이 있어요. 선후배 문화에서 아버지 친구? 그러니까 이제 선후배 문화가 일본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궁극지대 거 규율을 따져야 되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아버지 친구가 놀러 왔는데 사실은 자기 친구여서 이제 끙끙하는 얘기. 이거는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선후배 문화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왜냐하면 옛날 문헌을 보면은 성균관에 그것도 맞아요.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신입식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기수는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하대 문화가 없었어요. 나보다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존대와 하대를 나누는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존중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선후배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수에 따른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 구별하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얼마든지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종에게 그러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뭘 시킬 때도 뭐 땡땡아 물 떠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 좀 떠오시게 뭐 좀 하시게 하면서 하대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일본의 군사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하대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하대 문화가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웬만해서 안 좋은 건 다 일본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일본 욕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진행해 주시죠. 네. 자 미시마 유키오의 우곡 읽고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거부강 형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유진아 군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문장 이게 엄청 큰 특징이에요. 제가 몇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새하얀 예복을 차려입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에도 비할 데가 없었다. 우아한 눈썹 아래 동그란 눈에도 오똑한 콧날에도 도톰한 입술에도 요염함과 고상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살포시 예복 소매에서 고개를 내밀고 부채를 쥐고 있는 손마디 끝은 섬세하면서 가지런히 놓은 것이 흡사, 밭꽃의 봉오리 같았다. 레이코는 바지런히 손을 놀리며 즉석에서 안주를 만들었다. 손도 떨리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오히려 평소보다 명쾌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다. 그렇지만 때때로 가슴속 깊은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고동이 다름질쳤다. 그것은 마치 먼 번개와 같이 언뜻 강렬하게 달리다 사라지곤 했다. 이 사실 외에는 무엇 하나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반면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도덕적이었으며 교육 치거 중에 부부는 금슬이 좋아야 한다는 가르침에도 어긋남이 없었다. 레이코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말대꾸하지 않았으며 중이도 아내를 꾸짖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다. 중이는 신혼 첫날 밤부터 레이코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으며 레이코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함께 따르겠다는 소리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그동안 해온 교육의 큰 성과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중이의 자부심을 위로했다. 자, 뒤에 읽었던 두 대목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꾸짖어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엿보이는데요. 그게 참 궁극주의랑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초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힘으로 약자를 교육한다, 제압한다, 소유한다는 그런 사상. 그게 미시마 유키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시마 유키오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병약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헬스하면서 헬스 예찬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집도 키우고 굉장히
군국주의에 흠뻑 물들어서 쿠데타를 주장하다가 할복하면서 최후를 맞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수려하고 미려한 문장을 쓰는 감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굉장히 엇나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게 궁금해지기도 해요. 다들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거북왕님부터. 이제 다시 읽어도 사실은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되나? 이런, 근데 썼네? 이게 그런 너무 이 무서웠던 감정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이 아닌데도 이 문장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니,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또 특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쵸.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나이의 삶이지,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죽겠다라고 마음먹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참 무서워요, 이것들이. 근데 좀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작가 죽기 전에 좀 모양새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얘기했지만은 친구가 목 잘라준다고 했는데 2번씩 삑사리 내가지고 했어요. 그때쯤에 미시마 유키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괜히 했나? 나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작품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소설인 건 맞아요. 이게 병이 어느 정도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읽었을 때는 좀 안타깝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쓸 줄 아는 사람인데 진짜 아름다운 걸 진짜 아름답게 그려낼 줄 알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추한 걸 아름답게 미화시켰죠. 네, 그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좋아하는 작가인데, 왜 좋아하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도 있잖아요. 반대로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고요. 이 사람은 교묘하게 그 좋은 면을, 거기를 확대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거 정말 아름다워 라고 착각할 만큼 그 실력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그쵸.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읽지 않고서 그냥 궁극지 미화소설을 쓴 작가를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런 식으로 비난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뭔 글을 어떻게 썼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유진아? 참 예쁜 작품이긴 한데, 이 작품 발표가 61년이 됐죠.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그 취지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너무 불순해서 좋았지만 좀 아쉬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 작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아, 참 잘 쓰는데. 그렇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쓰는데 이게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와, 잘 쓴다, 좋다라고 가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궁극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고 그게 역사가 증명을 했으니까. 하여튼 정말 위대한 작가라는 건 맞아요. 그 맞아요. 소설의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어떤 대목에서 미시마 유키오가 그 흐름의 줄기를 한번 바꿔놓은 건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미시마 유키오의 우곡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좀 덮어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맞은지까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네.
이런 무서운 작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된 사례로서 반증이 되는지도 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히틀러의 그 선전 영상을 만들던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정말 영상미를 엄청 세련되게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도 쓰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전범 재판에 끌려갔을 때 나는 그냥 영상을 만든 것밖에 없다 라고 했지만, 그 영상이 결국 사람들을 나치의 사상을 물들이고 히틀러를 옹호하게 하고 전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자기의 문학적 실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상을 포장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중학교 이상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면은 어떤 체계가 잡혀있을 시기고 어떤 자기 생각이 생길 시간이 뭔가 태동이 있었고 이제 다리가 잡혀있으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분명 잘못된 거를 잡아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2병이 심해지진 않을까? 그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고. 저는 자기가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점을 어떻게 포장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쓰면은 그건 엄청 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아름답긴 한데 지금 쓸 문장들은 아니고 대신 어떤 점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사를 구성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점에서 정말 괜찮은 작품이거든요. 그걸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써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곰팡이 점수 한번 해볼 텐데요. 좀 평가가 애매했던 유신아 군부터 한번. 저는 16% 주겠습니다. 이유는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생각이 너무 불순해서.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삶을 봤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작품이라서 점수를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16%. 생각보다 낮은 점수가. 그러게. 거북왕 형은? 이 고민이 좀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저는 솔직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거야.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너무 불순해. 근데 나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면모가 또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미당 얘기할 때도 그랬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걸등하게 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저는 다시 7% 생각했습니다. 와우. 저는 23%입니다. 왜 23이냐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럼에도 이 작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엄청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이 작품을 집필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낮은 점수를 줘도 괜찮을 것인가,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 이 작품 자체만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작품까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점수를 높게 줘도 되겠다 해서 한 30몇 프로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조금씩 깎고 해서
23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낮게 줬네요. 그러면은 역시. 종합하면 역시 서울에서 태극기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일자기. 자, 그럼 종합을 하면 16% 됐습니다. 네. 16%. 굉장히 낮아요, 또. 저는 근데 그래요. 이렇게 날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작품이 사실은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미당이 그랬듯이. 유키오도 마찬가지네요.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할복을 통해서 일찍 요절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오래 살았으면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작가와 작품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안타깝고 좀 조롱도 많이 당했고 그렇긴 하지만 영웅으로 죽고 싶었다고 했던 본인의 말처럼 어느 정도는 그 죽음을 통해서 좀 포장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38회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은 누가 준비하셨죠? 39회? 네, 거북왕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국주의를 깨트리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다자이 오사무의 쾅쾅쾅. 미시마 유키오 다음에 바로 다자이 오사무. 네, 좋은 라인업이네요. 맞아요. 미시마 유키오가 다자이 오사무 보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헬스를 하면 낫는다. 아 진짜로? 실제로 그랬어요. 건강체조를 하면 우울증이 낫는데 넌 왜 그걸 안 하냐라고 다자이 오사무 보고 그랬어요. 정말 웃기다 그거.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는 메인 MC 식당 네, PD 거북왕. 메인 라이브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